안녕하십니까. 일간대조와 장성철 TV가 손잡고 시사 프로그램, 콜라보 시사 프로그램 장성철의 제주있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한 그 영상 5화 같은 경우는 제가 야심차게 지향성 마이크라고 했고 그걸 구입해갖고 연습할 땐 잘 됐거든요. 근데 막상 본 촬영에서는 이거 마음대로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친구 보냈습니다. AS. 저도 그때 아이폰으로 한번 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음. 그 설정 값이나 이런 거를 아직 제가 익숙지 못해서 음. 다음부터 좀 공부하고 해야 되겠다고. 지금은 그냥 저도 예전에 했던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뭐든지 도전해보고 예. 뭐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예. 이러면서 점차 나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을 거라고, 원래 목소리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제가 그 코로나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도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특히 추운 겨울 이 목감기나 뭐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참 현안이 많은데 참 우리 장 위원장님이 직접 국회에서 그 토론회 좌장을 맡았습니다. 뭐 앞전에서 계속 다뤘고 언론에서 계속 다뤘지만 장 위원장님께서 한전제주본부 앞에서 그 한전 전기요금 인상, 급격한 인상 관련해 갖고 농사용 전기요금 이걸로 인해 갖고 상당히 많은 피해가 전망되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이게 제주에서 수산업 양식협회부터 시작한 관련 단체에서 나섰고, 이게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결국엔 이런 내용이 국회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깊다는 생각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어쨌든 장 위원장이 그걸 제가 자주 쓰는 말, 장 위원장이 쏘아 올린 뜨거운 감자의 논란이었는데, 이번에 그 지난 11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상현 구자근 의원 주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정책 토론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좌장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고 발제까지 하셨거든요. 주제 발표를 했죠. 제일 먼저 윤상현 의원은 여기서 그 발대식도 참여했는데 구자근 의원님은 어떻게 가청이 됐나요? 그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께서 이게 전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는 산업자원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산업자원 중소기업 벤처 상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활동하는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니 그냥 즉 전화하시더라고요. 자구나.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해서 공동 주최했습니다. 되게 가까우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힘 합쳐지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토론자는 우리가 보시니까 뭐 강경택 산자부 전력 과장님, 그 다음에 신경유 한전 전력요금 처장님, 석광은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정한균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수 제주수산단체 전기요금 인상 비상대책위원장, 김성우 한국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 조근재 파브리카 경남수출연합회 회장, 김동윤 농협제주지역본부 감귤지원단장 등 상당히 많은 분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산자부하고 한전에서 이 관여 여기 참여했던 게 상당히 큰데, 그리고 또 계시네요. 제가 완도 광어양식연합회 이사장인 김정필 전남수산업 전기요금 인상 비상대책위원장님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토론자로 나오신 분 다 한 분 한 분 금방 소개해 주셨는데 섭외하는 과정에서 저도 역할을 많이 했고요. 산자부 담당 전력요금 담당하는 부서가 전력시장과예요. 전력시장과. 전력시장과 과장께서 참석을 하셨고, 한전에서 이제 요금과 관련해서 전력요금에 관련된 최고 실무 책임자가 전력요금 처장인데 그분이 함께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육지부에는 이제
이 시설농업하는 부분이가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파프리카 이런 쪽에 계신 분이 이제 조근재 경남 그 파프리카 수출연합회 회장도 참석하셨고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과 또 정부 부처와 또 한전의 요금 관련 실무 책임자가 해서 어쨌든 토론을 하는 데 상당히 좋은 그런 구도로 그날 토론자가 섭외됐습니다. 예, 제가 참여는 못했지만 동영상도 봤고 뭐 내용을 옆에 듣는데 기사도 되게 세게 쓰셨던데 뭐 참여 안 하셔서 상당히 치열하게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제가 뭐 발제를 하고 발제 얘기는 나중에 발제를 딱 하고 산자부하고 한전한테 이제 토론을 멤버들 순서를 돌렸는데 이분들이 뒤로 빠지더라고요. 자기는 좀 듣겠다. 그래서 먼저 이제 현장 얘기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산자부 과장께서 그 토론을 하시는데 이게 전력 요금이 그 연료비가 지금 굉장히 오르니까 그럼 올리지 않고 어떻게 방법이 있냐. 뭐 그런 정도 얘기는 우리 아들도 하죠. 그러니까 그날 제가 반박은 못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특히 농업용, 그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그 정책의 어떤 그 대안 같은 것들을 그 산자부 차원에서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산자부 과장께서 해수부하고요 농림부를 설득을 해서 그 뭔가 이게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까지 하셨는데 그날 좀 그 산자부가 다루고 있는 한전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전기 요금은 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총괄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산자부에서는 농업은 산업으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날 산자부 과장께서 나중에 조금 죄송하다,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정책의 어떤 고민 수준이 현장의 삶하고 많이 유리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제가 상당히 동영상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산자부를 대표해서 발언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산자부 전체가 그렇다는 기조 아닌가요? 그러면? 뭐 저도 뭐 그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봤는데 공무원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뭐 산자부 전체 입장을 그 과장께서 발언하셨다기보다는 현재 유가가 급증을 하고 국제 LNG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 전기 생산의 원가가 너무 올라갔다. 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려고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요금에 관련된 각 산업별 그 특성이라든지 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려를 현재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건 드러난 것 같고 아마 그 과정도 돌아가셔서 또 이게 농업 쪽에 관련된 그 전기요금,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그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지금 수준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정책을 다루게 되면 나무하고 숲이 있으면 나무도 보고 숲을 봐야 되거든요.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어째 저번에 봤던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큰 틀, 그러니까 숲만 보는 것 같아요. 이 농민들, 수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마음을 하나하나의 나무를 못 보고 오로지 큰 숲만 보다 보니까 정책은 두 개를 다 봐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과 또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될 역할을 전력 요금에 관련해서도 균형을 잘 잡아야죠. 예를 들면 유가나 뭐 LNG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걸 맞춰서 이제 원가를 맞춰서 전기요금 올린다. 그거는 100% 그렇게만 해버리면 그럼 뭐 일반적으로 생산 원가에 기반한 경영하는 사기업 경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전은 우리나라 산업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기를 생산하는 인프라예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한전이 곧 국가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나 하는 고민에서 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산자부 과장께서 1차 산업에 대한 고려, 즉 우리나라 전체 산업 구조의 형평성을 고려한 그런 멘트가 혹은 발언이 없었던 거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한번 제주에 와갖고 저하고 한번 토론해 봤으면 너무
할 말이 많았는데. 네. 예. 언제 한번 제가 판을 벌려서 우리 예. 일간대주 양지훈 기자님을 토론자로 제가 해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 개인적인 얘기고 이번 발제문 어쨌든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발제문에서 좀 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려면 한전 내부가 어떻게 경영되고 운영되고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한전에 그 운영되는 것 중에서도 전기요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뭔가 그걸 찾아봤는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용도별 차등 요금제라는 걸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용도라고 하는 건 이제 산업별, 업종별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전에서 공식 용어가 용도별입니다. 용도별 차등 요금, 용도별로 달리하는 요금. 용도별은 잘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 농사용, 또 산업용, 가정용, 주택용, 일반용 이렇게 6개가 돼 있는데 이렇게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개예요. 하나는 각 그 용도별 전력에 따라서 공급하는 전력 원가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가정용이 우리 요금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금을 가정에 전기를 보내고 쓰게 되면 1kW를 가정에서 썼을 때 예를 들면 한전에서 2kW를 보내야 돼요. 왜? 로스가 많이 나요. 전선이 짧고 가늘기 때문에 낭비되는 게 많은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대규모 공장에서 전기를 뭐 1000kW, 2000kW 쓰는 그런 공장에서는 배선을 큰 걸 씁니다. 그러면 로스율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이 1kW를 써도 자기네가 한전 입장에는 1kW를 쓰게 하는데 들어가는 유수율, 로스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원가가 덜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가정용과 산업용과 주택용과 교육용과 이런 걸 다 달리 차등해서 요금제를 하고 있고 공급 원가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왜 차등제를 하고 있느냐? 국가정책 때문에 그래요. 저소득층 그리고 농업 보호 이런 국가정책의 요인을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책정해라. 그러니까 이미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도 농업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취지 때문에 생긴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서 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별 요금제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2부 요금제를 해요. 뭘 하냐면 그러면 1부는 뭐고 또 하나 1부는 뭐냐? 하나는 고정비예요. 발전소를 짓게 되면 설비 투자하죠. 그럼 이거 한 5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면 원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50년 내에 다 못 쓰게 된다고 치면 그 고정비를 반영하라. 두 번째는 변동비를 반영하라. 변동비라는 게 국제 LNG 유류 가격이죠. 이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전기요금 반영해라. 그러니까 2부 요금제와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근간으로 해서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에 인상한 거는 변동비만 반영한 거예요. 고정비도 없고요. 또 용도별 차등 요금제 취지는 아예 생략이 된 거죠. 한전의 명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한전이 이번에 전기요금 급격하게 농사용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올린 거는 한전의 운영 제도 자체를 무시하고 혹은 부정하는 그런 결과로 해석이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첫째는 이번에 올린 게 잘못됐으니까 시정해라. 두 번째는 점진적, 단계적 인상 방안을 마련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지금 한전이 이번에 그냥 일방적으로 올린 게 연료비 연동제거든요. 연료비 연동제라는 게 연료비라는 게 변동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2부 요금제에서의 뭡니까 변동비만을 반영하는 그 제도만 그냥 이번에 이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비 연동제의 근거에서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에 똑같이 정액요금을 올린 그런 형태는 옳지 않으니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 제도를 보완해라. 어떻게? 차등 요금제 취지를 반영해서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해라. 이게 저의 대안이었고 또 하나의 중기적인 대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의 부담에서 1차 산업 종사자들이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에너지 자립형,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있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 1차 산업 시설에서 쓰이고 있는 전기는 자체 충전을 하고 그러면 ESS 저장 장치 같은 게 필요하죠. 이게 전남이나 경북 같은 데는 이미 실증 사업에서 몇 군데 되고 있어요.
이런 걸 해수부라든지 또 농림부에서 에너지 자립형 1차 산업 산업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전기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정부가 좀 나서라. 그걸 이제 제 대안으로 말했습니다. 하여튼 대안 자립형으로 만들려면 특히 AS가 잘 돼야 되거든요. 예. 이분들이 자기 전공에 몰두하다 보면 태양이 이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 AS 유지보수 관리 업체들이 지금 전국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만 하고 망해버리는 회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옛날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하는 주제하고 이제 별도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전문 회사들도 많이 생겨서 그거를 이렇게 제도만 조금만 보완해주면 그 유지보수 관리하는 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룰 게 많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빼고. 환경 문제 한 말씀만 할까요? 예. 환경 문제는요, 규모가 되면 풀기가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플라스틱이요. 많이 버려졌잖아요. 근데 그걸 규모 있게 모을 수만 있으면 처리하기 쉽죠. 그래서 돈이 되면. 돈이 되죠. 왜냐면 그 공장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폐플라스틱이 나오면 그것도 1년 12달? 그 정도 되면 재활용 공장이 설 수 있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정부가 어떤 지도나 감독이나 규제나 이런 방법보다는 규모를 통해서 시장 기능에 맞게끔 돈이 되게끔 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된 환경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제가 다음에 아는 분이 하도 간곡하게 말씀을 게 있어갖고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많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님이나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이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면 송재호, 위성권, 김한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해라. 또 전라남도에서도 이제 도지사가 국비 지원해달라 이렇게. 이건 잠깐 아까 정정해. 윤상현 의원님 이게 아니나요? 그 전에 그렇지 않았죠. 정정했습니다. 제가 정정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일면 늘 국비 지원 요청하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 국비 지원을 하게 되면 현재 한전에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하게 인상한 부분은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정을 해버리면 시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비 지원 요청은 지금 시기상조다.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또 굳이 한다 하더라도 그건 시기가 이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요. 지원이 이루어지면요. 5년, 10년, 20년 동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비 지원 어느 순간 또 끊겨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책이 바뀌면. 그렇죠. 한전의 전기요금 제도를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완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 국비 지원 요청을 해버리면 물 흐린다, 쟁점을 흐린다 해서 오히려 이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 이게 장기적인 과제, 아까 말한 장기적인 과제인데 2001년 한전 체제 근본적인 재검토에 대해서 제안을 했죠. 그건 뭐냐면 이번에 전기요금 관련해서 그 고민도 했고 또 예전부터 늘 고민했던 건데 과연 지금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IMF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공기업을 이제 좀 이렇게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발전사를 해체했죠. 한전이 갖고 있던 발전 부분을 해체해서 7개의 발전사로 나눠버렸어요. 현재 공기업 7개 발전사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민간 발전사들이 신규 시장에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지금 3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SK, 삼천리, GS 이런 회사들도 이제 큰 회사들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한전은 적자인데 이런 민간 발전사들은 초호황이에요. 아, 그래요? 굉장히 돈 많이 벌어요. 전기값이 오르니까요. 원가는 자기들이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루트를 찾으면 되는 거고 과연 그리고 전력거래소 시장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전력거래소의 전력도매가 S&P라고 하는데 전력도매가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가장 비싼 원가를 들인 전기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예를 들면 석탄이라든지 좀 싼 원료를 갖고 한 전기도 그 LNG를 한 그 전기 가격을 기준으로 사줘요. 지금 S&P가 270원, 250원 하는데 그러니까 원가가 130원 들었던 전기들도 270원에 사주는 거예요, 한전이. 그러니까 이게 발전사들이 돈을 벌어요. 근데 7개 발전사, 공기업 발전사는요, 200~300억 밖에 못 벌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한전이 직접 보정 들어가요. 너네 이거 너무 많이 남으니까 빼라.
근데 민간 발전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왜 이렇게 민간 발전사들이 들어와서 한전의 역할을 뺏어갔으면 원래 그 근본적인 취지가 경쟁을 도입해가지고 원가가 내려가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기 생산 시장은요 경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기라는 특성상 이거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전력거래소 시장도 이상하고 또 발전사 분할 체제도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어찌 보면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한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 그래서 2001년에 한전이 분할 체제 전력거래소 돌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그걸 전 2001년 한전 체제라고 2001년 한전 체제라고 명명을 했고 그게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확대되어 왔으니까 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막말로 얘기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전의 민영화 조치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일을 전 해야 된다. 그런데 기존에 깔아놨던 민간업체를 여기서 나가라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포상해야죠. 그리고 그 발전사를 사야죠. 한전이 사면 되죠. 네, 그리고 그 시설을 놀리는 게 아니니까요. 원가 보상하고. 근데 지금 발전 시장에 들어있는 민간 발전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충족해 줄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고속 성장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인프라 중에 하나가 전기입니다. 그거를 누가 공급했어요? 국가가 공급했어요. 공기업인 한전이요. 근데 이제는 민영화 한다고 하는 표현들을 그동안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계속 해온 거잖아요. 과연 그게 옳으냐? 전기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시장 기능에 맞다 그러면 전기가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전기 소비가 줄어요? 안 줄어요. 전기가 공급이 많이 돼도 전기 가격이 막 올라가면요. 전기 더 써요. 이건 시장 기능에 맞지 않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전기를 많이 생산한다 해서 가격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또 전력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전력 도매가의 결정 기준도요, 시장 기능이 아니에요. 제일 높은 거 그냥 사주는 거예요. 입찰도 안 일어나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최근에 한전에서는, 산자부에서는 전력 거래소에서 전기 가격을 결정할 때 입찰제로 이제 돌리겠다. 아까 상한가로 정해주던 거를 저 입찰가로 돌렸어요. 그러면 제일 싼 거로 하죠? 그럼 이 원가보다 비싸게 생산한 민간 발전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겠죠. 망하죠. 망하면 한전이 책임질 거예요? 아마 발전소에서는 한전을 믿고 우리는 지었는데 아마 대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쟁 입찰도 안 되는 거고 고정거래 가격도 안 되는 거고 들어간 원가에 비해서 적정한 이윤을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이윤을 남기면서 발전되고 그 발전된 전기가 수용자들한테 전달되게끔 하는, 다시 말하면 한전이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체제로 다시 전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2001년 한전 체제 전면 재검토 이렇게 제안한 거죠. 어쨌든 간에 정책이란 게 향후 10년 더 남아서 100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쉽게 간단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공약에 맞추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좌냐 우냐 혹은 뭐 진보냐 보수냐 하면 좌파 진보 정부라고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정부에서 이제 한전에 대한 그 일종의 상당한 수준의 발전 부분의 민영화 조치를 해버린다는데 아무도 반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피해를 지금 좀 보기 시작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다시 말해 에너지가 국제 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해서 전기값 인상 압력이 막 올 때 현재 이 체제가 감당하는 그 능력과 2001년 이전에 그 체제가 감당하는 능력이 과연 어느 게 더 국가를 위해서 맞겠는가라는 걸 단순 비교해 보면 전 예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또 그 전에 이 정부까지 한 3, 40년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이뤘던 독점 공공재로서의 전기 생산 공급 체제의 독점 공기업 한전, 전 그게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국가가 관리해야 될 에너지 부분, 뭐
원자재 부분은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말은 저도 동의하고요. 예. 그래서 풀어줄 때는 풀어야 되는데 이쪽 부분 일본의 도쿄 전력 같은 경우 상당히 고심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일본은 민영화했다가 나라 거의 뭐 그러니까. 거덜났어요. 거기도 공기업을 괜히 민영화했다가 전력 부분에서 지금 뭐 그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나라가 지금 뭐 흔들흔들 하는 거고. 우리가 거기 쫓아갈 필요는 저는 없다. 빨리 난 원상 회복해야 된다. 그 상황을 보면서 사례 관리로 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좀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 정말 좀 유감스러운 거는 가장 그 국가의 개입을 공공적 독점제인 전기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야 될 정권이었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그때 이 민영화 조치에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2001년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때 이미 세팅이 다 돼버려서 전 이 부분은 좀 근본적인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 말한 대로 이렇게 돌아서야 된다 이게 아니고 많은 시간을 들여갖고 공론화를 통해 갖고 정책적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찾아봐야죠. 네. 두 번째입니다. 어쨌든 우리 장 위원장님께서 뭐 정치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 쪽도 상당히 많이 쓰고 또 이번에도 장 위원장께서 신경 쓰고 있는 자칭 서부중학교. 예. 이번에 김관수 교육감님께서 지난 8일날 외도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셔갖고 가칭 서부중학교 부지 매입과 관련해갖고 호소했습니다. 주민분들하고 주민자치 자생단체장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갖고 이 부지를 매입하게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취재라든지 아니면 그 학부모나 그런 쪽에서 한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직접 보도자료로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며칠 날이었죠? 10월 8일인가? 11월 8일 날 꼭 9일날 보도자료. 제가 국회 토론회 가기 전날 가신 걸로 제가 아는데 전날 제가 여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외도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갔고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한테 이제 전화 몇 분 했거든요. 했는데 교육감께서 진솔하게 얘기하시고 또 연말까지는 설득을 해보되 안 되면 강제 수용도 검토하겠다. 이게 원론적인 말씀한 거죠. 검토는 해야죠. 강제 수용 하겠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강제 수용 하겠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처음 아닙니까? 이번에도 하겠다가 아니라 강제 수용도 검토하겠다. 그렇게 표현한 걸로 제가 들었고 사실 그 정도 맞는 거죠. 교육감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지금 계속 늦어진다. 지금이라도 강제 수용 결정을 내려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득할 만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입장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 관련 법규에서 권한이 교육감한테 주어져 있고 물론 명분을 쌓아서 어떤 그 일을 풀어가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고심은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는 그럴 계제의 성격은 아니다. 왜냐하면 서부중학교 설립은 절대 절명의 그 과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전 강제 수용 결정 지금 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도 전 협상이 남아있는 게 그런 과정 속에서 토지주하고 매매 협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매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강제 결정 수용을 전 지금 단계에 더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그때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그 외도 지역 지역사회 지도자분들 그리고 또 외도초 도평초 학부모분들의 바람도 전 거기에 저의 의견하고 좀 같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난달 18일인가요? 장 위원장께서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 그 외도 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그 근처 그러니까 외도 가칭 서부중학교를 원하는 학부모들께서 같이 시위를 했는데 이번 교육감의 행보 아까 전에 살짝 언급했지만 마땅히 했어야 했다. 좀 늦었다. 빨리빨리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협조를 더 일찍 구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그렇게 하시는 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거기 그 도평초라든지 외도초라든지 도리초 이쪽에 있는 학부모들한테도 이 상황을 좀 더
그 공개적으로 진솔하게 잘 알리고 토지주분한테도 그 그냥 뭐 가능하면 좀 자주 가서 그 설득 작업을 계속 하시고 행정적인 조치는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이 문제 푸는데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자리를 꼭 빌어서 제가 꼭 말씀할까 말까 했는데 이게 학교 시설에 관련해서는 그 특별법이 있어요. 학교 시설 그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다 생략해도 돼요. 그 법을 적용 안 했어요. 그 학교 그 땅에 대해서 학교 부지를 밖에 뭐 할 수, 용도는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절차들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학교 시설에 관한 촉진에 관련한 법률이 있는데 그게 언제 그렇게 왜 적용을 안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제주도 교육청이 이런 그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학교 시설을 확보하고 또 부지를 확보하고 또 학교 시설을 그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안 해봐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교 시설 설립에 관한 촉진에 관한 그 법률을 이용을 했으면 이미 이거 끝났다. 전임 교육청에서 아마 그 작업을 못 해버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매뉴얼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뭘 하고 또 무슨 학교 환경 정화구역에 의해서 뭘 하고 이런 모든 절차들이 이 법에 의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다. 많이 아쉽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김광수 교육감님 그 학부모들하고 어쨌든 자생자치자들하고 만난 거는 강제 집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 준다면 서부중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이다. 그리고 그게 명분 쌓기에서 협상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도 될 수 있고 또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명분 쌓기도 될 수 있고 문제를 풀기 위한 압박용도 될 수 있는 거고 다목적이죠. 근데 어쨌든 교육감이 서부중학교는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뭐 이건 예전에 기사로도 제가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제주항공권이 요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구가 지금 현재 제주항공의 2대 주주거든요. 2대 주주 한 5% 되나요? 그래서 그 제주도가 제주항공이 한 50억 원 상당 한 31만 9천여 주 주식 매입을 했는데 지난 3일 그 행자위에서 도의회 행자위에서 심사 보류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주항공 주식 매입 관련해 갖고 심사 보류했는데 이날 상임위에서 도의원분들이 제주항공이 도민할 때 준 혜택이 뭐냐 일괄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체적인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인 혜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항공 여객 시장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 효과 그에 따른 그 나눠봐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요. 그 도의원분들께서 뭐 항공요금 할인이라든지 뭐 도민 할당제라든지 또 제주항공을 이용한 제주 뭐 물류 수송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느냐. 전혀 없다고 보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하는 거는 전 심정으로 이해는 가는데 이러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티웨이 또 이런 여러 항공사들하고 경쟁하는 입장에서 그런 그 가격 결정이나 그 운용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그런 결정을 제주항공이 받아들이면 경영에 상당한 압박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전 제주항공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도 전 정서적,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고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그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제주항공이 2000년대 초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만들어질 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이 독과점을 해가지고 이거 자고 일어나면 비행기 값을 10,000원씩 15,000원씩 막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양운동장에서 대한항공 규탄대회를 했었습니다. 전기요금 일방 인상 근데 뭐 꼼짝도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당시에 우금민 지사께서 그 조양호 그 대한항공 회장 만나서 좀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난 깜짝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고민했던 것이 이 원인이 독과점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럼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둘이 짬짬이 하는 건데 이거 균열을 내야 된다. 그러면 항공사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보다 비용이 덜 드는 그런 항공은 없느냐. 그래서 LCC 저가 항공 시장을 그 주목했고 당시에 연구 용역에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또 동남아 같은 데는 저가 항공사들이 급속 성장 중이었어요. 제주도도 해보자. 근데 제주도가 직접 하기에는 그렇죠. 부담이 되니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를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30억인지 50억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출자금을 출자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반 20억 아닌가요? 정확히는 뭐 모르는데 중간에 그 출자하는 문제도요. 도의회에서 처음에 부결시켰다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과연 항공사 출범하는데 돈을 출자하는 게 맞는 거냐. 근데 그 과정에서 한성항공이 먼저 출범했고요. 제주항공이 그 다음에 따라 나왔고, 그 다음에 에어 부산, 진에어, 에어 서울, 강원도도 뭐 들어오고, 이스타 항공 이렇게 막 생기면서 말 그대로 항공 여객 시장이 경쟁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게 한 10년, 15년, 거의 한 20년 동안 제주도를 기점으로 한 항공 요금이 싸진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항공 요금이 엄청 싸졌고, 문나들이 할 때 비용이 줄어들고 또 관광객이 들어올 때 관광 상품의 그 가격이 내려가면서 제주도 관광 경쟁력이 올라간 어마어마한 몇십조 원의 정책적 효과를 본 거죠. 그러니까 제주항공의 당시에 50억을 출자했다고 보면 50억 출자하고요. 저는 50조의 효과를 본 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작은 어떤 혜택에 대해서 따질 문제는 난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이번에 출자하는 문제, 유상증자를 하는데 제주항공이 50억만 출자하겠다. 그럼 전체 유상증자분이 제주도 주주한테 할당된 게 100인데 한 40%만 사겠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살 거냐 말 거냐는 판단을 좀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 먹어버렸죠. 그리고 티웨이 뭐 이런 에어 서울, 에어 부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한항공으로 탑재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결국은 제주항공 하나 하고 대한항공 하나 하고 두 개 체제로 남을 거다. 예전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처럼 그렇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독과점이 되죠. 독과점이 되면 제주 기점으로 한 항공 그 여객 시장에 있어서 항공 그 여객 값이 굉장히 오를 거예요. 그게 눈에 보도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독과점 체제를 우리가 부수기 위해서 제주항공을 출범시켰었는데 그럼 이 제주항공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그 경쟁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그 지렛대로서 우리가 쓰는 그런 정책적 목표를 갖는다면 전 지분을 일정 정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당분간 이 코로나 때문에 저가 항공사들이 다 자금난 때문에 다 쓰러진 건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누가 도전하겠느냐 그러면 당분간은 독과점 체제는 피할 수 없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인가제. 그러니까 항공요금 인가제를 해서 급격하게 요금 인상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놓는 그런 그 보완책을 빨리 전 제주도정이 중앙정부하고 교섭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주항공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잘하는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께서 전직 도지사면서 또 제주도 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만 노력하면 좀 괜찮은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서 그 제주 기점의 그 항공은 대체 교통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요. 그럼 독과점 기업들이요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요. 시장 기능이 작동이 안 돼요. 항공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일정 정도 규제를 해줘야 된다. 가격 규제를. 지금 보면은 예전에 2만원대도 있었고 특가로 만원대도 있었는데 요즘은 최저가 4만 5만원 4, 5만원 최저가 7, 8만원 넘어요. 이제 요거 됐는데 실제로 대한항공 쪽으로 전부 인수가 끝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주 기점의 항공시장이 경쟁 체제로 가느냐, 독과점 체제로 가느냐 하는 기준을 늘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경쟁 체제로 가는 그 정책적 목표를 갖고 제주항공을 출범시켰는데, 사실은 중간에 저는
제주항공 주식을 팔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효과를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 회수하고 그때 주식도 높았고 그럼 뭐 투자해서 돈도 번 거니까. 근데 지금은 주식을 뺀다. 제주항공에 대해서 지분을 빼는 것이 과연 제주 기점의 항공교통시장을 경쟁체제로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전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그 정책적 토론 같은 게 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뭐 바로 앞에 얘기를 했지만은 현재 그 실무적으로 네. 요금이나 노선 변경 그 협의 권한은 제주도에 있지만 지분이라는 게 있지만 근데 최근에는 계속 그 유상증자하다 보니까 경영권 등에 참여할 여지가 상당히 적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이럴 바에는 네. 아무리 힘도 없고 네. 돈만 계속 쏟아놓고 있는데 주식을 팔자. 예. 이런 주장인. 예.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만약에 대한항공하고 제주항공이 이제 독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제주항공 지분을 팔고 돈을 회수한 다음에 제3의 저가 항공사 신규라도 누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 항공사를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면 만약에 그런 정책적 수단을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제주항공은 제주항공들을 독립시켜버리고 해봐야 결국은 제주항공하고 대한항공이 독점 체제를 해서 서로 짬짬이 할 게 눈에 보내 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항공사가 설립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면은 이 독과점이 된다면 또 제주에는 아마 또 다른 예전에도 그 독과점 했을 때 제주도가 공공적으로 네. 비행기를 2대 정도 해갖고 운영하는 그 공기업, 자칭 지방 공기업을 만들어 버리자는 목소리가 또 나올 수 있겠네요. 독점적 그 체제가 독과점 시장이 유지된다 그러면 공기업이 들어가면 무조건 돈 벌죠. 돈 벌어요? 예. 왜냐하면 경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과점 체제가 경쟁 체제가 되면 공기업이 힘들어지죠. 그렇죠. 예, 그런 걸 고려해서 그 제주가 직접 항공사를 설립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잘 분석해 봐야 되는데 굳이 저한테 그런 그 방안을 묻는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시장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현명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제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 민간에서 서포트 식으로. 예. 당시에 우리가 제주항공을 설립할 때요, 이 사업에 뛰어들 업체를 모집했어요. 그때 2군데가 최종 올라왔거든요. 하나는 삼성, 하나는 애경. 그래서 애경이 됐죠. 삼성을 그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듭니다. 왜냐하면 자금력이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한 번도 난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들어간 돈을 빼고 삼성하고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제 어차피 이제 대한항공하고 제주항공 2대 항공사로 재편이 돼서 철저한 독점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 시장을 깨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려면 결국은 제3의 파트너십을 찾아야 되는데 당시에 그 항공시장에 들어오려고 했던 삼성 계열사가 그때 이건희 위원장님이실 때죠? 예, 근데 저는 현대든 그 삼성이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중에서 항공시장과의 그 경영적 시너지 효과가 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호텔을 갖고 있다든지 호텔하고 면세점, 리조트, 면세점 이런 걸 갖고 있는 업체들, 롯데 같은데 이런 데들은 항공사 한번 하겠다라는 판단할 수 있죠. 그렇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내에서 어쨌든 황금알을 낳는 노선은 제주 노선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저 독과점 노선이 되면 전 수익이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난 제주도에 궁이었을 때 이것도 아마 놀라야 되겠지만 제주도 왔을 때 입도비라는 거 적은 금액이라도 그러면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 해외로 가버릴까요? 제주도 오시면 또 오겠죠. 뭐 환경보전 기여금이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데 현재는 뭐 렌트카나 호텔에 뭐 요금에다 그 가격을 기여금을 부과한다 하는 방안과 또 공항에서 직접 뭐 징수한다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는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정책을 다룰 때 그 항공요금 시장이라든지 제주도 관광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뭐가 잘 되느냐? 세금이 잘 거쳐요. 그렇죠. 세금이 잘 거치면요, 환경에 쓰일 수 있는 투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부과를 했는데 시장 기능이 작동이 안 돼, 기업들이 다 어려워져. 상품이 잘 안 팔려. 그럼 부가세도 적게 들어오고 관련 지방세도 적게 들어오죠. 그럼 세수가 줄어요, 오히려. 많이 걷어서 멀리 쓰려고 하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제주도가 제주항공에서 봤던 그 안 좋았던 점, 단점들 잘 보완해갖고 만약에 새로운 뭐 항공 산업에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려면 좀 그런 점을 감안해갖고 그렇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제주 기점 항공 여객 시장이 경쟁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써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제주항공이 설립됐던 거고요. 하여튼 오늘 6화는 이렇게 제주도 현안, 뭐 경제부터 교육, 정치 뭐 다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가, 시청자 여러분이나 독자 여러분들 보시다가 장성철 위원장님이나 장성철 제주있기에 뭔가 이런 부분 다루고 싶다, 이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공부해서 어쨌든 청약해서 방송에 직접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피드백하는 그런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